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주말 특별판으로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 작가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인상이 참 좋으세요. 예.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죠. 제가 왜냐면 그 전쟁 영화 저도 좋아하는데 혹시 전쟁 영화를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던 영화라든지 주말이니까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는 한 두 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는 브래드 피터 주연의 퓨리. 그리고 톰 행커스 주연의 그레이 하운드입니다. 그레이 하운드. 퓨리는 미국 서면 전차와 독일의 티거 중전차와의 맞대결을 다룬 아주 긴박감 넘치는 영화인데요. 네. 당시에 연합군에게 티거 중전차가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레이 하운드는 퓨리가 전자전이면은 네. 그레이 하운드는 해전 영화입니다. 예. 대서양에서 연합군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미국 구척함하고 네. 독일 유보트 사이의 대결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죠. 예. 긴박감과 더불어 고정도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요? 예.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밀리터리 덕후라면은 꼭 챙겨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둘 다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네요. 전차전의 묘미를 보고 싶으시면 퓨리, 해전은 그레이하운드. 맞습니다. 주말에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라이언 일병구하기 때는 톰 행크스가 해군이 아니었는데 젊었죠. 밀러 대위였는데 해군이 됐네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실패한 전쟁과 장군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 작가님의 책 별들의 흑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전쟁은 프랑스 전역 중에 이제 한 장면입니다. 프랑스 전역. 이제 여기서 전역은 뭐 그 전 지역 그런 뜻 아니고 군에서 전역하다 요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투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전역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 부대와 부대가 싸우는 것을 전투라고 하죠. 네. 국가와 국가가 싸우면 전쟁이라 합니다. 예. 전역은 전투와 전쟁의 그 중간쯤에 있는데 특정한 공간에서 다수의 싸움이 벌어진 걸 묶어서 전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밀리터리 캠페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프랑스 전역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북부 프랑스에 걸쳐서 6주 동안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예. 뭐 독일 프랑스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보통 프랑스 전역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프랑스 전역. 예. 하지만 독일의 러시아 침공은 러시아 전역이라 하지 않고 독소 전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역이라 하기에는 전쟁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예. 사실 뭐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이 전역이고 이것이 전투다, 뭐 전쟁이라 뭐 칼로 베듯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투와 전쟁의 약간 중간 성격이고 이제 단일 전투가 아니라 어떤 일련의 군사작전 전체를 좀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940년 요 시기로 오늘 가본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한 초창기 아닙니까? 예,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틀 뒤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순간이 독일에게는 정말로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히틀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요. 독일군 주력 부대는 모두 폴란드로 투입되어 있었고 프랑스 쪽에는 훈련과 장비가 빈약한 이성급 부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연합군이 독일을 쳤다면은 2차 세계대전은 분명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 장군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싸웠으면은 독일은 1, 2주도 뱉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독일의 가장 위기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연합군은 말만 하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했을까요? 왜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보다 히틀러를 스탈린이 오히려 히틀러를 돕고 났습니다. 스탈린이 100만 명에 달하는 소련군이
기습 침공합니다. 서쪽에서는 독일이, 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는 그때까지 그럭저럭 버티다가 이 순간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폴란드를 정복한 독일은 예. 다음으로 프랑스를 노리게 되죠. 그 다음 타겟이 프랑스가 된다. 그래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들이 이제 프랑스 전역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다뤄볼 전투와 또 이제 만나볼 인물 누구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프랑스 전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인 스당 전투입니다. 스당 전투. 독일과 프랑스의 운명을 가른 싸움인데요. 네. 스당은 북부 프랑스 메즈 강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도 2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한적한 시골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 조그만 도시에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것도 치욕의 순간이 벌어집니다. 무려 2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예예. 알퐁스 도테의 소설 마지막 수업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예.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와 13만 명의 프랑스군이 이 스당에서 네.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항복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가 그로부터 꼭 70년 후인 이 프랑스 전역에 벌어진 제2차 스당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스당 전투를 이끈 프랑스군 총사령관이 네. 바로 모리스 감랭 원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또 전장의 빌런이죠. 또 빌런이야. 또 저기 무라우치 레니아 생각나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스당이라는 그 작은 시골 도시에서 2번의 프랑스 흑역사가 있었는데 2번째 흑역사 그리고 그 흑역사를 만든 주인공이자 빌런 오늘 모리스 가물랭 장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사령관까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흑역사 편에 언급이 되는 거면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가물랭 장군 어떤 인물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모리스 가물랭 원수는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장군으로 오명을 남긴 장군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네. 무다구치 렌야처럼 처음부터 똥별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괜찮았나요? 예.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굉장히 촉망받는 군인이었는데요. 아버지도 나폴레옹 3세 시절에 프랑스군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가물랭은 프랑스 최고의 군사학교인 셴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예. 육군대학은 차석 졸업이었죠.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참모장교를 근무하면서 뛰어난 작전을 몇 번이나 세워서 연합군 승리에 일조합니다. 실력 있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적이고 성실하면서 장래성이 아주 발달한 평가를 받았죠.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식민지 여기저기를 돌면서 네. 요직을 거친 다음에 프랑스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죠. 예. 군사 사상가로도 아주 유명해서 독일 장군들조차도 이 가물랭을 존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가물랭은 프랑스 최고의 장군이었죠. 예. 그런데 스당 전투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결국 프랑스군을 말아먹게 됩니다. 최고의 장군이 최악의 장군이 된 것이죠. 말아먹은 장군이 됐다. 무다구치 레냐보다는 일단 내실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네. 그렇죠. 예. 근데 어쩌다가 고점에서 이 최악의 장군 오명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당 전투 직전 상황, 그 배경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도 선전포고를 해서 독일이 바짝 긴장했지만 결국엔 움직이지 않았다 연합군이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왜 그랬던 겁니까? 이건 뭐 프랑스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프랑스에게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가 사실 말하자면은 빈집털이를 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빈집털이. 예. 왜냐하면 독일군 대부분이 폴란드에 투입되었고 서부 전선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거든요. 숫자도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호기를 프랑스는 구경만 하다가 날립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입니까? 예. 당시 프랑스는 방어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어 만능주의. 방어만이 최선이다.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즉 보불 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네. 프랑스군은 반대로 닥치고 돌격을 고집했습니다. 아, 닭돌. 예, 닭돌 나죠. 예. 그게 나폴레옹 이래의 프랑스군의 정신이란 이유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보불 전쟁에서는 패전했고 예. 1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프랑스 남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네네. 씨가 마를 정도였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 지도자들은 네.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앞으로의 트렌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소총 하나 들고 예. 온몸을 드러낸 채 적의 적진을 향해 돌격하다가 총에 맞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뒤에 남아서 네. 안전한 진지에서 기관총을 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겪은 게 있으니까. 예. 뭐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실제는 그렇진 않았는데 꼭 방어가 맞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공격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프랑스는 네, 방어 만능주의. 이제는 방어 만능주의가 된 거죠. 방어 만능주로 갈아탑니다. 예. 그 결과물이 마지노선이었죠. 마지노선. 그렇죠. 우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쓰는 그 마지노선이 여기서 나온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요? 되게 그런 의미로 네. 많이 쓰이는데 네. 사실은 마지노선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네. 마지노선은 네.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난공불락의 절대 방위선입니다. 마지노선은 네. 프랑스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딴 요새입니다. 마지노는 1차 세계대전 때 직접 최전선으로 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 자기 눈으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렇지. 목격했죠. 네. 그리고 국방장관이 되자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강의 요새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마지노는 얼마 후에 죽었지만 후임자들이 그 유지를 이어받아 10년 만에 완성하죠. 남쪽에서는 스위스 국경부터 네. 북쪽으로는 룩셈부르크까지 수백 킬로에 달하는 장대한 요새였습니다. 예. 당대 최고의 축성술이 총동원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 같은 이제 든든한 요새도 이제는 준비가 됐겠다. 그렇죠. 아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가물랭 장군도 공격보단 방어, 좀 기다리는 작전으로 간 거네요. 맞습니다. 예. 가물랭의 작전 중 하나는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병력을 무한정 뽑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나라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란 남자는 죄다 군대로 끌어모읍니다. 예. 그 숫자가 무려 500만 명이었습니다. 와, 500만 당시 명. 프랑스 국민의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었는데 네. 한 10%가 넘었던 거죠. 여기에 영국군이 100만 명, 네. 네덜란드군이 40만 명, 벨기에군이 60만 명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그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네. 전차, 대포, 항공기, 해군력 모든 면에서 연합군이 월등히 우세했죠. 그러네요. 예. 가물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만약 히틀러가 우리를 이 강력한 방어 진지를 선제 공격하는 친절을 베푼다면 나는 그에게 10억 프랑, 큰 돈이죠. 네. 10억 프랑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칩니다. 공격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친절로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맞죠. 들어와라. 오케이. 이때만 해도 예. 가물랭은 정말 자신감 뿜뿜이었죠. 이렇게 많은 연합군은 대부분 마지노선에 배치가 됩니다. 예. 그런데 가물랭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속셈인가요? 그는 마지노선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노선은 네. 분명 700의 요새죠. 네. 독일군이 정면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예. 그럼 독일군은 네. 어떻게 나올까요? 마지노선이 없는 곳을 공격하면 되겠죠. 마지노선을 피해서 오겠죠. 예.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 가물랭은 네. 벨기에 국경 쪽에는 마지노선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독일군을 유인하기 위함이었죠. 일부러. 특히 북부 벨기에가 네. 가장 유리했습니다. 예. 물론 벨기에는 네. 자기네 땅이 싸우니까
날벼락을 맞겠죠. 벨기에는 엄청 얄미울 것 같은데. 예. 기왕 전쟁을 하겠다면 네.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그럼. 집에서 싸우겠다는 게 가물랭의 진짜 계산이었고 예. 마지노선은 그러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머리는 좀 벨기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땅이 쑥대밭이 되니까 좀 그랬겠지만 철저한 계산이네요.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독일군이 실제로 북부 벨기에로 들어오나요? 그런 것처럼 보였죠. 예.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전역이 시작됩니다. 예. 가물랭 예상대로 독일군은 벨기에를 침공하죠. 예. 가물랭은 얼마나 기뻤는지 예. 콧노래까지 불렀답니다. 예.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예. 울상이 됩니다. 나흘 만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상황이 네. 기대와는 정반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독일군이 연합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겁니다. 왜 나흘 만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두 개의致命적인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벨기에 땅에서 싸우겠다면서 예. 정작 벨기에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벨기에는 네. 중립국이었는데요. 예. 벨기에는 독일군이 우리 땅을 침범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의 연합군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그래요? 못을 박았습니다. 벨기에는 연합군 소속이 아니었구나. 원래는 예. 중립국이었죠. 그렇군요. 예. 나중에는 연합군에 일원이 되지만 네. 예. 연합군은 이때 이 바람에 네. 독일군보다 한 발 늦게 음. 벨기에에 들어와야 했고 네. 그래서 아주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실수는 네. 가물랭이 독일군에게 처음부터 자기 패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물랭은 네. 마지노가 아니라 벨기에에서 싸울 생각이었는데 네. 그게 독일군에게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독일은 연합군의 허를 찌르는 네. 작전을 만들어냈죠. 뭐죠? 독일 기갑부대를 네. 가물랭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바로 벨기에 남쪽 네. 아르덴이었습니다. 벨기에 남쪽에 아르덴? 아르덴은 뭐 어떤 곳입니까? 가물랭이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던 곳인가요? 그렇죠. 아르덴은 네. 벨기에 남쪽과 프랑스 동북쪽에 이어지는 산악지대의 지명입니다. 네네. 우리로 치면은 동부전선, 강원도처럼 굉장히 지형이 험준하고 숲이 울창한데요. 네. 하지만 벨기에를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아주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정작 가물랭은 이곳을 비워둡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군은 이곳으로는 올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죠. 가물랭은 아르덴이 전차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길이 너무 안 좋다. 예.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네. 설사 독일 기갑부대가 이곳으로 들어온다 해도 네.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고 그 사이 연합군이 대비할 게 뻔한데 네. 독일군이 과연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가물랭은 그 옛날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느리고 둔중한 전차, 옛날 전차를만 생각했지 그 사이에 기술이 좋아졌구나.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간과했죠. 그 험준한 산악 지형도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맞습니다. 그새 생긴 거예요. 예. 벨기에도 어쨌든 지금 자국에서 이런 상황이 그렇죠. 돌아가고 맞습니다. 있으면 벨기에도 좀 나서서 지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립국이지만. 맞습니다. 예. 벨기에는 적어도 가물랭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기네 땅이니까 아르덴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죠. 예. 전차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그곳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내버려 두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예. 프랑스군이 아르덴을 알아서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물랭은 벨기에가 아무래 아르덴에서 시간을 벌어줄 줄 알았죠. 서로 떠넘겼던 겁니다. 그러네. 야. 그리고 그 허를 찌른 사람이 독일군 최고의 지장이었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이었습니다. 폰 만슈타인.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벨기에가 지금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황. 서로 떠넘기다가 지금 아르덴이 뚫렸습니다. 예. 독일군의 뭐 작전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만슈타인은 독일군 일부를
미끼로 던져주고 최정예 부대를 아르덴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나중에 낫질 작전으로 유명해지는데요. 낫이요? 낫질. 네. 예. 낫으로 한 방에 친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사실 만수타인 작전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도박이었습니다. 독일 장군들도 대부분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에게는 비장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차와 항공기였죠. 전차가 순봉에 쓰고 예. 공군이 엄호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무모하지만 혁신적인 이 작전은 적어도 가물랭의 캐캐묵은 작전보다는 훨씬 나았죠. 전차로 뚫고 가고 위에서 그걸 엄호해 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물랭 장군 정리해 보면 이제 가물랭 장군은 덫을 놨죠. 마지노선으로 맞습니다. 막아놓고 네. 저쪽으로 들어오겠지. 북부 벨기에로 들어오겠지 했는데 이제 수싸움을 다 독일은 이미 다 했고 만슈타인은 미끼 부대만 그 가물랭의 덫으로 보내고 맞습니다. 자기는 이제 남부 쪽으로 아르덴을 예. 친 거잖아요. 예. 참 수싸움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스당까지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가물랭은 이 아르덴을 처음에 네.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했다는 얘기를 듣자 네.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로 기뻐서 아까 콧물 노래도 불렀다고 샹송을 불렀을까요? 콧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함정인지 아닌지 네. 따지지도 않고 예. 연합군 최정예 부대를 모두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 사이 독일군 기갑부대는 아르덴을 전속력으로 통과하죠. 물론 연합군도 네. 이 항공정찰로 이 사실을 알아내죠. 네. 하지만 가물랭이 묵살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이것은 독일군의 속임수다. 예. 이 가물랭이 늦장을 부리는 동안 네. 독일군 기갑부대는 사흘 만에 아르덴을 넘어서 스당에 도착합니다. 스당을 지키고 있는 프랑스군은 네. 사실 대부분 30대의 예비군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훈련도 안 받고 네. 땅 파고 또 작은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진지구축한 일만 예. 하고 예. 실전 경험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느닷없이 독일 전차들이 막 나타나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혼비백산하죠. 그렇지.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모두 달아납니다. 예. 이렇게 스당은 함락되고 프랑스군 후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동안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고집을 부리던 가물랭은 그 순간 멘탈 붕괴가 어떤 것인지를 그래. 보여주게 되죠. 지금 최고점이 가물랭주가 지금 최고점이었는데 점점 내려오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럼 뭐 중간에 연합군이 판세를 뒤집을 기회는 전혀 없었을까요? 물론 기회는 있었죠. 그걸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사실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요. 히틀러는 일이 너무 쉽게 돌아가니까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이거 우리가 연합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네네. 겁을 먹죠. 네. 그래서 일선 부대에 좀 늦춰라. 너무 빨리 들어간다. 이 야단법석가 있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히틀러에게도 이 독일군의 작전은 위험천만했다는 거죠. 독일 연합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4년 뒤에 아르덴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전쟁 말기 궁지에 내몰린 히틀러는 아르덴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도박을 벌립니다. 발지 전투로 알려진 싸움이죠. 발지 전투? 예. 이때 연합군 총사령관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예. 독일군의 기습에 미군이 위기에 처했던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수습합니다. 그러자 병사들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결국 독일군은 물리치죠. 예. 하지만 가물랭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 스당이 뚫렸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처칠 아시죠? 처칠. 예. 파리까지 날라와서 가물랭에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묻습니다. 가물랭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죠. 뭐라고 하나요? 신에게는 아직 마지노선과 500만 명의 프랑스군이 남아있나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장난꾸러기. 예. 뭐라고 했나요?
숫자도 열세하고 예. 장비도 열세하고 네. 방법도 열세해서 공격을 불가능합니다. 처칠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나중에 예. 해고록에서 내 평생에 이렇게 맥 빠지는 대답은 진짜 처음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뭐 어떡하면 뭐 손가락 빨겠다는 거야?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 총사령관이잖아요. 네. 가물랭이. 그렇죠. 이렇게 맥 빠진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실 가물랭은 1차 세계대전의 방식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때는 작전 한번 세우면은 작전 세운 데만 몇 달씩 걸렸어요. 네. 군대는 느릿느릿 도보로 느릿느릿 걷다 보니까 전선은 아주 조금씩 네. 움직였습니다. 예. 방어선이 뚫려도 틀어막을 시간이 있었죠. 그게 가물랭이 아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속도에 익숙해져 있구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만난 독일군은 정말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바로 전차 덕분이었죠. 새로운 방어선을 연합군이 구축하려고 해도 독일군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 겁니다. 가물랭은 그 이유를 내가 내려쳤어서가 아니라 프랑스군보다 독일군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발부둥친들 이길 수 없다. 무력감에 빠졌구나. 지레 결론을 내리죠. 예. 그러면서 정말로 독일군이 그만큼 강한지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지 찾진 않으면서 말이죠. 젊은 시절의 가물랭은 정말 총망 맞는 군인이었을지 몰라도 노년의 가물랭은 그냥 군복 입은 공무원이라 그래요. 군복 입은 공무원이다. 예. 변화의 속도를 자기가 못 따라잡았는데 또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니까 또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총사령관이 지금 이 모양이면 빨리 이 사람을 뭐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휘관들이 대신 움직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프랑스 총리였던 폴 레노 이분 가물랭의 이 노답 행태에 결국 폭발하죠.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예. 개전한 지 불과 열흘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가물랭은 벌써 프랑스군의 절반을 날려먹습니다. 덩크리크에서는 연합군 주력 부대가 포위됐죠.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이 순간에 연합군의 파국을 막은 프랑스의 구세주가 나타나죠. 연합군의 파국을 막은 프랑스의 구세주. 그렇죠. 누구죠?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왜 프랑스의 구세주가 됩니까? 히틀러는 그 순간에 독일군의 진격을 잠시 중단시킵니다. 왜냐? 연합군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다. 함정이다. 히틀러는 또 과하게 신중하구나. 그렇죠. 그걸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30만 명의 연합군은 덩크르크에서 탈출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노선에는 아직 프랑스군 3분의 1이 남아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선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독일로 진격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지노선만은 꼭 지켜야 한다면서 붙박이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 장군들은 마치 프랑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노를 위해서 싸운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6월 25일 프랑스는 항복합니다. 개전 6주 만이었죠. 6주 만에? 그렇죠. 프랑스인들은 어차피 못 이길 거 차라리 빨리 항복해서 선처를 얻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히틀러에 대한 오판이었죠. 안 해주죠. 프랑스는 독일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가물랭 장군의 지금 이미 저점까지 내려왔고요. 가물랭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6주 만에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물론 우리가 가물랭 장군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장군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쟁의 운명이 확실히 결정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평가를 해보죠. 우리 권성욱 작가님이 보시기에 가물랭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프랑스의 어이없는 패망은 물론 전대미문의 졸렬한 지휘를 했던 가물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조직에 있죠. 프랑스군은 아주 경직된 군대였습니다.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독일군처럼
창의적인 작전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따라야 했죠. 예. 또한 전차와 항공기 같은 무기들은 성능이 우수했지만 그것을 이용할 전술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네.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물랭에게는 일선 부대와 통화를 할 유선 전화기조차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고성능 무전기를 쓰는데 프랑스군은 사람을 보내서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야. 정말로 프랑스군의 시계는 나폴레옹 때 멈춰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진짜. 가물랭이 아니라 누가 지휘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10년 동안 이 프랑스군을 이끌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도 가물랭이죠. 가물랭은 프랑스군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산물이지만 동시에 프랑스군을 나태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물랭의 시대는 전쟁의 방식이 보병에서 전차와 항공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시대에 만난 것이 가물랭의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동시에 그런 변혁의 시대에 하필이면 가물랭 같은 꽉꽉 막힌 똥배를 만난 것이 프랑스의 불운이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변화의 속도에 항상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영광과 승리에 취해 있으면은 또 이런 탈이 납니다. 예. 역사에 뭐 만약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겼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보시는지. 프랑스 전역은 연합군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가 전쟁을 너무 서두른 바람에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쪽은 연합군이 아니라 독일군이었죠. 그런데도 프랑스는 싸움에 졌습니다. 만약에 가물랭이 좀 더 잘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사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쪽은 연합군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장기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연합군은 결국에는 독일군을 밀어내고 독일 본토로 진격했을 겁니다. 독일 장군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히틀러를 끝장낼 수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은 분명 훨씬 빨리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일으키지 않고 미국에 패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독립이 늦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스당 전투와 가물랭이 어쩌면 신의 한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역사라는 게 참 딱 우리 쪽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권성욱 작가님은 이제 울산에서 오셔서 스당 전투를 서당 전투라고 약간 하시는 경향이 스당전에 구수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가물랭은 이제 말년에 최후가 어땠는지. 가물랭은 이 패전 이후에 감옥에 갑니다. 반역죄로 올려서 사실 패전의 책임이 아니라 이 정적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탓인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프랑스가 해방된 이후에 풀려나죠. 하지만 가물랭은 끝까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패전의 책임은 독일이 잘난 거였다. 프랑스 내부에 있는 첩자들 탓으로 돌렸구나. 공산주의자들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죠.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다구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어떤 똥별의 승명이랄까요? 똥별의 어떤 자격 요건. 똥별의 자격 요건은 자기 탓을 하지 않는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붕괴시킨 가장 결정적인 전투 스당 전투와 그 전투의 중심에서 흑역사를 남긴 모리스 가물랭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권성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